아내가 출장 간 사이 사위와 엮여 임신까지 장모의 고백에 온 동네가 숨을 멈췄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서늘한 갈대 냄새가 배어있는 군산의 오래된 항구 동네에서 시작된다. 벽돌 담장 위로 노란 담쟁이가 내려앉은 회색 2층 주택, 파도 소리에 창문이 살짝 떨리는 집. 그 집은 미정하우스라 불렸다. 주인 김미정 53은 오랫동안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 심장 부정맥으로 조기 퇴직한 사람. 딸 혜진 27과 사위 도윤 30과 함께 조용히 살았다. 도윤은 말수가 적은 냉난방 설비 기사였다. 기술학원에서 배운 손기술로 동네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까지 두루 고쳤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셋이 차려앉는 저녁상은 늘 따뜻했다. 모든 변화는 혜진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월급이 반토막 나고 야근 수당도 끊겼다. 혜진은 고민 끝에 대기업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포항으로 6개월 파견을 결심한다. 돈 좀 모아서 엄마 병원비도 보태고 우리도 내년에 신혼방 마련하자. 미정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딸의 굳은 눈빛 앞에서 한숨을 삼켰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지 말자. 그거 하나만 약속해. 혜진이 떠난 뒤 집은 횡했다. 도윤은 낮엔 배관을 고치고 밤엔 낡은 공구를 손질했다. 미정은 정갈하게 저녁상을 차려내고 많이 먹어 하루 종일 서 있어 짠이라고 말하곤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서먹함은 시간이 조금씩 깎아냈다. 도윤이 욕실 환풍기를 갈아주고 미정이 다 마시간 묵은지로 지짐을 붙여내며 이런저런 담소를 붙였다. 어느 비오던 오후 다락 선반을 내리다 미정이 발을 헛디뎠다. 선반이 쏟아지는 순간 도윤이 몸으로 막았다. 쿵 하고 떨어진 먼지 속에서 너무 가까운 두 사람의 숨이 엇갈렸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대답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날 저녁 수저 부딪히는 소리는 유난히 컸다.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그러나 경계는 늘 순간의 틈에서 무너진다. 혜진 생일 밤 영상통화로 케이크 촛불을 후 불고 나서 두 사람은 막걸리를 한 잔씩 기울였다. 잘못된 대화도 유혹의 말도 없었다. 다만 오래 쌓인 고단함과 외로움이 취기처럼 번졌다. 소파 끝에 기댄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을 때 미정의 손이 그의 이마로 갔다. 고맙습니다. 이 집 지켜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짧고 길게 입술이 닿았다. 바깥은 비 아는 침묵. 그리고 다음 아침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후회. 며칠 뒤 미정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식탁 위엔 짤막한 쪽지 한 장. 며칠 생각하고 오겠다. 찾지 마라. 옷장은 그대로, 서랍에는 병원 처방전과 함께 임신 테스트기 2줄. 도윤의 손끝이 하얘졌다. 그는 군산의 군립병원, 동네 약국, 지인 집들을 전전했다. 간호사의 말은 짧았다. 50이 넘으신 분이 임신 상담을 많이 급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하나가 왔다. 더는 찾지 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 날 혜진이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다. 엄마 어디 갔어? 도윤은 고향에 가셨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은 문자 한 줄이 모든 거짓말을 터뜨렸다. 더는 찾지 마라. 혜진은 어머니 방 서랍에서 산부인과 영수증을 찾아냈다. 생리지연, 임신 의심.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은 잔인했다. 맞아요. 따로 오셨고 임신 의심. 돌아온 집에서 혜진은 식탁에 서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누구 아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거의 고백이었다. 혜진은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 고향 변두리의 원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렸을 때 헐렁한 티셔츠 아래로 불룩한 배가 선명했다. 들어와라. 방 안에는 자스민 향 방향제, 접이식 탁자, 낡은 전기포트, 그리고 미정의 떨리는 손. 엄마 언제부터야? 빗소리 같은 고백이 이어졌다. 비오는 밤의 막걸리, 지친 위로 한 번의 입맞춤. 혜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이 아이 낳을 거야? 모르겠다. 죄 없는 생명인데 너한테 평생 상처가 될까봐. 미정은 떠나겠다고 했다. 내가 잘못의 값을 치를게. 너인 살아.
혜진은 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떤 결정이든 나 혼자 두지 말고 내 앞에서 해. 그러나 얼마 후 몸은 결정을 앞질렀다. 태반 하혈, 조산 위험, 심장 상태 불안정. 의사는 말했다. 둘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밤새 수술실 앞에서 혜진과 도윤은 말없이 벽만 봤다. 새벽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다. 산모는 살렸습니다. 아이는 못 지켰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뜬 미정에게 혜진이 다정히 속삭였다. 엄마 살아줘. 나한텐 엄마가 먼저야. 그 말에 미정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장모가 임신했다더라, 사위란다 같은 말들이 시장 골목을 헤집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늘 같았고 집은 낡은 배처럼 삐걱거렸다. 통장 아저씨가 와서 낮게 말했다. 어찌됐든 살아야지. 그날 밤 혜진은 결심했다. 숨지 말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녀는 스스로 시장 스피커 앞에 섰다. 저 김미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하러 온 게 아니라 책임지러 왔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더는 돌 던지지 마세요. 돌은 저에게만. 긴 침묵 끝에 떡집 할머니가 따뜻한 식혜 봉지를 쥐어줬다. 마시고 속 달래. 누구도 박수 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포항 파견을 끝내고 군산시청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외곽의 냉동창고 정비팀으로 출근했다. 밤에는 마루에 이부자리를 펴고 잤다. 저 여기서 지낼게요. 매일 아침 향 올리고 처음부터. 미정은 말없이 베개를 하나 더 놓았다. 식탁은 말수가 적었지만 접시는 깨끗이 비워졌다. 계란말이 한 조각이 도윤의 그릇으로 건너갈 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모두 미소를 참았다. 초겨울 바닷바람이 매서워질 무렵 도윤에게 제안이 왔다. 목포 냉동 설비 회사. 급여 좋고 숙소 제공. 그는 문득 도망과 시작의 차이를 떠올렸다. 밤에 혜진과 마주 앉았다. 가야 할까요? 도망치고 싶어서면 가지 마.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면 다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돌아올 때는 자격을 가지고. 그럼 가.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길었다. 떠나는 날 아침 미정은 대문에서 한마디만 했다. 가더라도 사라지지는 마라.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목포의 밤바다 소리 사이로 도윤은 하루를 죄다 땀으로 바꿨다. 퇴근하면 파도 앞에 앉아 낡은 사진을 넘겼다. 세 사람의 웃음이 박제된 장면마다 돌아올 이유가 적혔다. 그는 가끔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나 오늘도 무사. 너희는? 혜진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와 생선 매운탕을 끓였다. 늦은 밤 짧게 적었다. 열심히 해. 우린 잘 지내. 설 무렵 도윤이 전화했다. 집에 가도 될까요? 근처에 숙소 잡을 수도 있어요. 미정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와라. 집은 여전히 집이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장롱 안상자에서 한 벌의 셔츠를 꺼냈다. 도윤이 예전에 갖고 싶다던 스탠드 칼라 흰 셔츠. 엄마 아직도 사이즈 기억하네. 그걸 어떻게 입니? 설 전날 밤 세 사람은 만두를 빚었다.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더 집 같았다. 미정은 불을 지키고 혜진은 만두소를 채우고 도윤은 찜기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퍼지며 싱크대 위 그림자가 한 식구처럼 겹쳤다. 설날 아침 조상 앞에 향을 올리고 태극기를 달며 도윤이 중얼거렸다. 도망이 아닌 귀환. 몇몇 이웃이 떡국 그릇을 들고 들렀다. 새해 복.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완전한 찬성과 완전한 반대 사이의 좁은 통로를 어떻게든 통과하는 일이었다. 명절이 지나고 집은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해졌다. 혜진은 일기장에 썼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힘. 미정은 약 봉지를 정리하며 세탁기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오늘도 버티지 말고 살아. 도윤은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저녁엔 두 사람보다 조금 늦게 숟가락을 놓았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없던 믿음이 조용히 쌓였다. 봄비가 첫 꽃가루를 눌러앉히던 날 시장에서 통장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 넘어진 데서 일어나면 그 자리가 제일 단단해져. 미정은 미소로 답했다. 혜진은 잠깐 뒤돌아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 매듭이 또 하나 풀렸다. 여름이 올 즈음 세 사람은 젓갈과 깻잎을 잔뜩 담그고 창고에 나란히 올려두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이름은 끝내 부르지 않았다. 대신 창문턱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다. 라벨엔 혜진의 글씨로 다시라고 적혔다. 그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셋이 돌아가며 맡았다. 어느 날은 미정이, 어느 날은 혜진이, 또 어느 날은 도윤이. 이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도 비극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끝난다. 저녁 노을이 항구 위로 내려앉은 어느 날 셋은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깠다. 말없이 귤 껍질을 한 줄로 길게 벗기다 서로의 손이 잠깐 스쳤다. 누구도 손을 빼지 않았다. 가족은 그런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지만 셋의 작은 용기가 다시 집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질기다. 용서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도 함께 가자라는 뜻. 그래서 그들의 내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